새벽 공기는 살이 에일 만큼 차가웠다. 골목 끝에 걸린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허리를 숙여 버려진 종이박스를 집어 손수레에 올려두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운다. 바퀴가 틀어져 있어서 힘을 더 주어야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몸은 고장난 바퀴의 버거움조차 견뎌낼 힘을 알고 있다. 숨을 고르며 손수레를 밀다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적 생각이 떠오른다. 겨울 새벽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올려주던 사람. 손 시려울 텐데 내가 할게 하며 김치국물 묻은 손으로 쟁반을 받아주던 모습.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도 골목 끝에서 김치국물 냄새라도 맡으면 그 얼굴이 선명히 떠오른다. 오늘은 라면 박스 하나를 건졌다. 마른 듯 했지만 속은 아직 축축했다. 꾹 눌러 접으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손끝을 간지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위안 소리를 가진다지. 나에겐 그게 종이 접히는 소리다.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니 동이 트기 전이었다. 마당에 손수레를 세우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싱크대에 불을 켜니 희미한 주황빛이 스테인리스 표면을 비추며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찬밥을 데우고 김치를 썰며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숙 달걀도 삶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눈가에는 화장을 덜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술엔 틴트가 옅게 발려 있었다. 그녀는 부엌 한쪽을 힐끔 보더니 곧장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다. 담벼락에 세워둔 내 손수레가 그대로 보였던 모양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싸늘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제발 그 손수레 좀 치우시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창피하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날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에 노골적인 멸시가 스며 있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칼끝이 나무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고모가 그러던데요. 며느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아직도 폐지 줍고 다니신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네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짧게 응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져 버렸다. 며느리는 내 대답엔 관심조차 없는 듯 다시 창밖을 보며 입술을 비죽였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았다. 침묵은 더 큰 모욕이었다. 손주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아이 귀에도 이런 말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밥을 상에 올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밥맛이 나지 않았다. 씹는 둥 마는 둥 하다 결국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인 내 앞에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떨어졌다. 어머니 냄새 때문에 애가 싫어해요. 양 냄새랑 뭐랄까 좀. 그녀는 끝내 말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말하려던 건 불결하다는 뜻이란 걸. 그 말이 가슴속을 찌르듯 내려앉았다. 식탁 위 공기는 무겁고 숨은 목구멍에 걸려 답답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괜찮다, 괜찮다. 오늘도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리고 손주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아이의 환한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잽싸게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과 침자국을 닦아주었다. 반숙 먹을래? 묻자 아이는 눈이 반짝였다.
나는 달걀을 조심스레 깨고 숟가락을 받쳐 노른자가 흐르지 않게 해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순간 모든 서러움이 조금은 옅어졌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랑 학교 가야 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부엌에는 다시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며느리는 그 침묵을 깨듯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집들이 하잖아요. 친구들 올 텐데 제발 그 손수레 안 보이는데 좀 치워주세요.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짧은 대답뿐이었다. 마당에 나와 손수레를 만지자 손잡이에 서리가 내려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바닥판을 톡톡 두드렸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의 무게가 숨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도장, 오래된 서류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폐지를 담는 낡은 손수레일 뿐이다. 나는 손수레를 더 구석진 곳으로 옮겨 세웠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다시 귓속을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오래된 균열이 삐걱이며 벌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나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점심 무렵 부엌 창으로 겨울 햇빛이 한 뼘 들어왔다가 식탁을 건너 내 손등 위에서 멈췄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손등에 갈라진 살까지 데워주기엔 모자랐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하나씩 헹구며 나는 머릿속으로 저녁 반찬의 순서를 정리했다. 무는 얇게 채를 썰어 들기름에 먼저 볶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 숨을 죽이면 달짝지근한 맛이 우러난다. 간장은 숟가락 반, 소금은 손끝으로 집어 한 꼬집.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집안일은 수치가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을 지키면 하루가 망가지지 않는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빠르게 눌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였다. 뒤이어 또렷한 구두 소리,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둘. 나는 수세미를 잠시 내려놓고 문 쪽을 돌아보았다. 며느리가 친구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머플러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왔다. 여기야 여기. 며느리가 손짓했다. 다음 주 집들이 동선 체크 좀 하려고. 우리 집 부엌 진짜 작지? 근데 동선만 잘 짜면 괜찮아. 여자들은 와하고 과장된 감탄을 흘렸다. 눈길이 부엌을 스치더니 바로 마당을 향했다. 유리문 너머 담벼락에 기대선 내 손수레. 그들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다. 어머, 저건 아직도? 한 여자가 입을 막고 킥킥 웃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고집이 좀 있으셔. 며느리가 대답했다. 그거 끌고 새벽마다 나가셔서 뭐 건강엔 좋을 수도 있겠지. 입술이 빗둘게 올라갔다. 건강. 멸시는 때때로 건강 같은 단어를 웃음거리로 만든다. 나는 수세미를 다시 들어 그릇을 씻는 척했다. 물소리를 키우면 다른 소리들은 조금 덜 들린다. 하지만 소리는 물결처럼 스며든다. 유리문을 통과하고 마당에 찬 공기를 지나 내 등줄기를 타고 들어왔다. 저거 집들이 전에 어떻게 안 되나? 사진 찍을 때 배경에 나오면 좀 다른 여자가 속삭였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야. 안 보이는 대로 좀 치워달라고. 근데 어른이라 쉽진 않지. 며느리는 보란 듯 한숨을 섞었다. 어른이라는 말은 입에 올렸지만 말투는 아이를 다루듯 가볍고 거칠었다. 나는 그때야 수세미를 내려놓았다. 물이 수도꼭지에서 얇게 떨어져 싱크대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나는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고 유리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차 한잔 할래?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되도록 고르게, 떨리지 않게. 아,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답했다. 우리 금방 나갈 거예요. 근데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문 밖을 향했다.
그건 오늘 중으로 치워주세요. 아, 그리고 그녀는 현관 쪽으로 성큼 걸어가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왔다. 안에는 빨래 집게와 행주, 알코올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유리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따라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이마의 땀을 금방 말려버렸다. 여기, 여기 좀 봐요. 며느리가 손술에 손잡이를 집게로 집듯 들어 올렸다. 이 손잡이도 냄새가 좀. 소독 한 번만 해줘요. 손주가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알코올을 칙칙 뿌리고 행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문지르는 소리가 마당에 까칠하게 긁혔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손수레는 내 손에 익은 물건이다. 내 것에 내가 손을 대는 게 어색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며느리는 행주를 내 손에 건네지 않았다. 대신 내 손등을 힐끔 보고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머니, 손에 약 냄새가 좀 세요. 제가 할게요. 감탄사도 완고거도 없었다. 단정한 말, 단정한 성급기.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나면 평화가 오던 때가 있었다. 말 대신 뒤로 한 발. 내가 배운 타협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평화가 오지 않았다. 행주가 손술의 손잡이를 세게 문지를 때마다 내 가슴 어딘가도 같이 문질러지는 것 같았다. 오래된 표면의 때가 벗겨지면 반짝이는 게 드러나듯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드러났다. 낭패감. 그리고 그 옆에 보잘것없는 분노. 친구들이 유리문 너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서로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한 여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같으면 저런 거 못하게 할 텐데. 그러게 요즘 누가 저걸 사진 찍히면 어쩌려고. 다른 여자가 거들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대답할 자리는 아니었다. 유리문을 닫자 숨이 내 목에서 걸려 내려앉았다. 목을 대 뒤쪽이 뜨거웠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컵 3개를 꺼냈다. 물을 따르고 다시 물을 따랐다. 컵 속의 물결이 잔을 한번 훑고 잠잠해졌다. 잠깐만 어머니.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내 손수레에서 떼어낸 낡은 고무줄 묶음이 들려 있었다. 이런 건 버려도 되죠? 지저분하니까. 그건 묶을 때 쓰는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고무줄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가볍게 퉁 하고 부딪히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내 등 뒤에서 들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옷방으로 들어가 커튼, 러그, 쿠션색을 논했다. 나는 부엌에 남아 무국을 끓였다. 거품이 올라오면 조심스레 건져냈다. 건져낼수록 국물은 맑아졌다. 거품은 맛을 흐리고 마음도 그렇다. 떠올라야 버릴 수 있다. 가라앉아 있으면 썩는다. 전화벨이 울렸다. 내 방 전화였다. 난 가볍게 물기를 털고 방으로 들어갔다. 디스플레이에 뜬 번호는 오래된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던 젊은 직원 대신 요즘엔 사장 본인이 직접 통화한다. 세입자 계약 갱신 관련해서 서류가 하나 도착했다는 연락이었다.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직접 들르시겠어요? 우편으로. 나는 최대한 짧게 답했다. 말수가 많아지면 말의 무게가 새나간다. 우편이면 집 앞에 온다. 집 앞까지 오는 것들을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호기심이 스쳤다가 금방 지워졌다. 문이 닫혔다. 쾅은 아니었지만 내 안에서는 쾅이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들어왔다. 목도리를 대충 목에 감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신발을 벗었다. 엄마, 나 오늘 회식. 그는 내 얼굴을 스치듯 보고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 뭐 있어?
무나물, 김치, 계란말이. 나는 대답했다. 음국은? 무국. 방금 끓였어. 나국은 안 먹어도 돼. 그는 컵에 물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 볼륨을 키웠다. 웃음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와 집안을 메웠다. 식탁에 밥을 차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음 주 집들이 때 내가 잡채를 좀. 어머니, 잡채는 우리가 주문할 거예요. 며느리가 말을 잘랐다. 요즘 잡채도 다 예쁘게 나오거든요. 균일하게. 집에서 하면 면이 들러붙고 색이 안 예뻐요. 접시도 지저분해지고.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 그래. 그럼 김치전이라도. 기름 냄새가 집에 배어. 촛불 켜도 안 빠져요. 며느리는 말끝을 단단하게 끊었다. 아들이 그제야 한마디 거들었다. 여보, 말투. 뭐? 아니, 그냥 좀. 내가 뭘? 며느리는 곧장 TV 볼륨을 반칸 올렸다. 아들은 이마를 극적이고는 아무 말 없이 국 없는 밥을 빨리 씹어 삼켰다. 저녁을 마치고 식탁을 치우는 동안 손주는 숙제 공책을 펴놓고 숫자를 적었다. 할머니, 여기 봐줘. 작은 손가락이 7과 2를 거꾸로 쓴 줄을 가리켰다. 나는 연필을 잡은 아이의 손을 감싸 바르게 고쳐주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고맙고 아렸다. 아이가 코끝을 실룩이며 웃었다. 어떤 날은 아이의 이 작은 웃음만으로도 하루가 버텨진다. 설거지를 끝내고 마당으로 나가 손수레의 덮개를 살짝 들었다. 라면 박스 아래 얇은 비닐천과 나무 바닥 사이로 손끝이 스르며 미끄러졌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 마디에 살짝 닿았다. 문서의 가장자리, 도장의 도톰한 결. 지금은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보여줄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며느리였다. 그녀가 내 어깨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어머니, 아직 그걸? 목소리엔 피로와 불만이 반씩 섞여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관리소에서 분리수거 나와요. 그 전에 정리해 놓으셔야 해요. 쌓아두면 벌금 내래요. 알았어. 내 목소리는 작았다. 바람 소리에 섞여 금방 사라졌다. 밤이 깊어 모두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조금 더 마당에 서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손술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골고루 번졌다. 차가움은 몸을 깨운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나는 그 차가움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전등을 끄려다 협탁 위 약 상자를 보았다. 오늘 부동산에서 온 전화. 우편으로 올 서류. 나는 서랍을 열어 작은 도장을 꺼냈다. 오칠이 벗겨져 반들거리는 옛 도장. 손바닥에 올려보니 묵직했다. 사람의 삶은 도장처럼 찍히지 않는다. 남편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살아도 살았다는 표시가 안 남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일 뿐이지. 남편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라디오처럼 희미하게 들렸다가 꺼졌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방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발걸음 소리. 며느리였다. 그녀는 아마도 복도를 지나가며 내 방을 본 것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본 것이 내겐 질문이었다. 왜 보지? 무엇을? 문틈에서 새어 들어온 빛이 바닥을 한 줄 가르고 사라졌다. 잠이 달아나 나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데워 대접에 따르고 수건을 적셔 손등을 찜질했다. 따뜻함이 갈라진 틈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길게 울렸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아들의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 팀장님, 네, 내일 아침,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엄마는 괜찮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잠시의 정적. 네, 집에 계세요. 늘, 늘. 그 한 단어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더듬었다. 늘 집에 있는 사람.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늘 보이지 않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 차량이 골목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끼익 브레이크, 덜컹 바퀴, 쾅 철문 여닫는 소리. 나는 재빨리 마당으로 나가 손수레에서 종이들을 꺼냈다. 라면 박스, 전단지, 신문. 바닥판의 틈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손수레 전체를 포대자루로 감싸 빗장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다. 눈에 띄지 않게 관리소 직원이 담장을 넘어 힐끔 보았다. 아주머니, 저 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마당에 둘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장 밖으로만 안 보이면 괜찮아요. 분리수거가 끝나고 골목이 조용해졌을 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파카를 급히 걸친 채였다. 손에는 휴대전화. 얼굴엔 서두름. 어머니, 지금 관리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 보이게만 하면 된다고. 그럼 제대로 좀 치워주세요. 안 보인다는 게 어머니 기준이 아니고 남들 기준이거든요. 칼날 같은 말. 부드럽게 감싼 포장지 없이 바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고개 숙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여야 적당한 사과처럼 보이는지 몸은 안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늦게 따라온다. 마음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이미 장면은 지나간 뒤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한다. 장면이 지나갈 때 아무도 걸리지 않으니까. 점심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애 피아노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 가요. 저녁은 저 혼자 먹고 들어올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 그리고 저녁에 제 친구 잠깐 들를 수도 있어요. 가구 치수 다시 봐야 해서. 어머니 방은 문 닫아 놓으세요. 프라이버시니까. 프라이버시.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내 방 문을 닫는 이유가 내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날들이 오래되었다. 해가 기울 무렵 햇빛이 길게 늘어졌다. 거실 바닥의 나뭇결 사이로 누런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물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물걸레가 나뭇결을 따라갈 때마다 손목이 조금씩 아려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먼지가 쌓인다. 쌓이면 발목이 더러워지고 사람들은 더러움을 사람한테서 찾는다. 더러운 건 바닥인데 더럽다는 소리는 사람을 향한다. 그게 집이다.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의 친구가 커다란 줄자를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거리를 재고 벽면의 텔레비전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늠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였다. 친구의 시선이 한번 부엌을 스쳤다. 침대볼을 훑는 눈길처럼 낯빛이 얕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 말했다. 칭찬처럼 시작하는 사과는 대개 부탁으로 이어진다. 저기, 내일 아침에 이사업체가 잠깐 와서 동선 봐준대요. 그 전에 손수레 말고도 어머니 방문 앞에 있는 그 작은 상자 있죠? 그거 치워주세요. 지저분해 보여서.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가 곧 멈췄다. 작은 상자. 우편으로 올 서류를 때때로 담아두는 낡은 종이 상자. 눈이 마주치지 않게 늘 벽 쪽에 바짝 붙여둔 상자였다. 그건 내가 볼 게 있어서. 볼 게 있으면 방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복도에 두지 마시고. 그래. 문장 끝이 바닥에 떨어져
딱딱하게 부딪혔다. 나는 상자를 들어 방으로 들였다. 등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요즘 어른들은 왜 저렇게 버리질 못하실까? 그러게. 며느리의 짧은 동의. 못 버리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인데.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작은 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름이라는 게 사람에게 어떻게 찍히는지 오래 생각해왔다. 내 이름이 이 집에서는 어떤 모양인지 눌리고 번진 도장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래도 이름은 이름이다. 번졌다 해도 지워지지는 않는다. 나는 도장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오칠 벗겨진 표면이 내 손끝에 굳은 살과 닮아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한번 쳤다. 밤새 벽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나는 다시 새벽 바람을 맞을 것이다. 손술의 손잡이에 차가움을 쥐고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를 들으며 골목을 돈다. 사람들은 내 손수레를 본다.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한다. 가끔 한 아이가 뛰어나와 손수레에 손을 얹고 웃는다. 그 웃음만큼은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닌 것을 붙들면 거짓인 것들과도 하루쯤은 같이 살 수 있다. 등을 돌려 누웠을 때 문득 알겠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응, 이었다. 3번, 5번, 10번.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를 세다 잠들었다. 고개를 끄덕일수록 목이 굳고 목이 굳을수록 목소리는 더 작아진다. 소리가 작아지면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들리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이 집에선 자주 같아진다. 나는 내일도 아침을 차릴 것이다. 물을 썰고 국을 끓이고 달걀을 삶는다. 아이가 노른자를 흘리지 않게 숟가락을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손술의 손잡이를 잡는다. 내 손이 닿는 금속의 차가움, 내 숨의 따뜻함, 내 삶의 무게가 거기에 같이 얹힌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다. 이 손술에는 수치가 아니라 기록이다. 소리내지 못한 시간들의 바퀴 자국. 그리고 언젠가 아주 가까운 어느 날 누군가는 이 기록을 열어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될 소리는 삐걱거림이 아니라 종이의 사각거림일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나는 오늘처럼 하루를 굴린다. 삐걱, 삐걱. 내 안에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붙들며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밥상 위에는 무국과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을 움직이며 말만 했다. 어머니, 요즘도 또 새벽마다 나가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들이 다 본다고. 체면이 있지. 그 말에 아들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 눈을 피하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 침묵이 더 서글펐다. 손주가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조차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한마디씩 내 존재를 깎아내릴 때마다 아이의 표정은 복잡해졌다. 아이조차 내 편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식탁을 치우고 방에 들어오니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구나. 낡은 전기난로가 켜지며 방 안에 주황빛 불꽃이 어른거렸지만 그 따뜻함조차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협탁 위 약통에서 새어나오는 약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며느리가 싫다던 그 냄새. 내 존재의 흔적조차 이 집에서는 불편함이 되는구나. 전화기를 들어보았다. 친정에 있는 늙은 동생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러나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다 결국 내려놓았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질까 두려웠다. 울음은 사치였다. 울면 더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무시당할 테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아들과 나누는 대화도 들렸다. 여보,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고 좀 그만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근데 어머니 고집이 워낙 세서 나는 이불을 더 당겨 얼굴까지 덮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그렇게 울면서도 목을 대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내 울음마저 들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손주는 책가방을 메고 나가며 내게 웃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고 같이 숙제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엄마, 애 숙제는 제가 봐요. 괜히 손 닿으면 애가 싫어해요. 그 말에 아이의 얼굴이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내 눈을 피했다. 작은 시선의 회피가 내 가슴을 더 서늘하게 했다. 이 아이마저 내 곁에서 멀어지는 걸까? 나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다. 새벽에 삶아둔 달걀과 김치를 얇게 썰어 김밥이라도 말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며느리가 먼저 잘라냈다. 어머니,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게 할 거예요. 김밥은 제가 필요할 때 주문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손에 쥔 김밥김을 다시 찬장 안으로 넣었다. 아이의 뒷모습이 현관문을 넘어 사라지는 순간 온 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마당으로 나와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다. 바람에 서리가 녹아 축축한 물기가 번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깨웠다. 손수레는 이 집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언가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라 했지만 내겐 삶의 증거였다. 바퀴가 삐걱거릴 때마다 내가 살아왔다는 흔적이 세상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판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그 밑에 숨겨둔 서류들이 묵직하게 응답하는 듯했다. 땅 문서, 건물 등기, 오래된 도장남들에겐 종이 뭉치일지 몰라도 내겐 평생의 눈물과 땀으로 얻은 증표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다짐이 일어났다. 나는 단순히 무시당하고만 있는 노인이 아니다. 내가 지켜온 것이 있고 남겨줄 것이 있는 사람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겨울 하늘은 차갑고 높았다. 그 아래에서 나는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세월은 결코 작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물을 끓였다. 오늘도 밥을 하고 국을 끓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달라진 불씨가 피어올랐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집안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고개 숙이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새벽은 여전히 매서웠다. 손수레를 밀며 골목을 돌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곤 했다. 바퀴가 삐걱거릴 때마다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있다 하고 외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 문 앞에 서자 그 존재감은 다시 사라졌다.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가벼운 말소리와 무시하는 눈빛이 곧 나를 덮을 테니까. 손수레를 담벼락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날 불렀다. 할머니. 고개를 돌리자 손주가 작은 운동화를 신은 채 달려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환했다. 이거 내가 밀어볼래? 아이의 작은 손이 손수레 손잡이에 닿는 순간 낡은 바퀴가 크게 삐걱거렸다. 나는 깜짝 놀라 아이가 다칠까봐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오히려 까르르 웃었다. 자동차 같아. 할머니, 나 운전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내 입술이 떨렸다. 늘 멸시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손수레가 아이 눈에는 자동차가 되어 있었다. 그 단순하고 천진한 시선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아이 옆에 서서 조심스레 손잡이를 함께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번엔 마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아이는 힘껏 밀며 말했다. 부릉부릉. 할머니, 빨리 달려요. 숨이 차오르는데도 나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그 순간만큼은 볼이 따뜻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얘야, 손 놔. 그거 더럽다고 했잖아. 버려야 할 건데 왜 잡고 있어? 아이의 손이 움찔했지만 곧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엄마, 이거 재밌어. 할머니랑 같이 타자고 했어.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손끝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걸 느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엔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단단함이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 자동차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비밀. 그 단어 하나로 아이와 나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점심 무렵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내 방 문을 살짝 열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자동차 밀자. 나는 대답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칼에서 햇빛에 데워진 비누 향기가 났다. 그 향기가 내 눈가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손수레는 여전히 낡고 삐걱거렸지만 더 이상 수치만의 상징은 아니었다. 아이와 나만의 비밀, 웃음이 묻어있는 작은 세상.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아예 손수레 못쓰게 치워버려야겠어요. 집들이 전에 깨끗이 정리해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이 집안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아직 한 명 있다. 내 손주.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버틸 힘이 생겼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몰래 마당으로 나가 손수레 손잡이를 만졌다. 너도 들었지?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겼어. 삐걱거리는 바퀴가 대답하듯 흔들렸다. 차갑던 금속이 오늘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내 손을 잡아주는 한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다. 평소에도 무릎이 욱신거리곤 했지만 오늘은 숨까지 가빠왔다. 작은 숨결조차 목을 죄듯 막혔다. 부엌에서 김치통을 꺼내려는 순간 손끝에 힘이 풀리며 통이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다. 그 충격음이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눈앞이 핑 돌며 모든 게 희미해졌다. 바닥이 차갑게 다가오는 걸 느끼는 동시에 내 몸이 그 위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희뿌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모니터음. 병원이었다. 아들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입술은 애써 굳게 다물고 있었다. 엄마, 의사 말로는 피곤이랑 영양 부족 때문에 쓰러진 거래.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내 몸마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날 오후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삐걱, 바스락. 익숙한 소리지만 뭔가 달랐다. 창문 너머로 보니 며느리가 내 손수레를 뒤적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듯
박스를 꺼내고 쌓고 바닥판까지 들춰보려 했다. 나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다. 그건 그냥 나더라.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 대신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었다. 바랜 커버가 햇빛에 번들거렸고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서류철을 펼치자 수십 년 전 도장 찍힌 계약서와 땅 문서, 등기부등본이 차례로 드러났다. 검붉은 도장이 아직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여보, 며느리는 곧장 아들을 불렀다. 이거 좀 봐요. 어머니가 이런 걸 숨겨놨었어. 아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엔 놀람으로 곧 복잡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으며 속삭였다. 이게 다 엄마 거야? 나는 대답을 못했다.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만이 답처럼 울려 퍼졌다. 아들의 눈동자가 커졌다. 건물 땅 이거 합치면 수십억은 될 텐데. 아니에요. 며느리가 곧장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제가 대충만 봐도 100억은 넘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페이지를 스스로 넘기는 듯했다. 며느리의 손이 종이를 쓸어내리는 모습은 호기심이 아니라 탐욕에 가까웠다. 나는 용기를 내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온 거다. 흉내낼 수 없는 고생 끝에 조금씩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아무도 내 고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들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엄마, 이런 걸 왜 숨겼어? 위험하게 손수레에 넣어두고 관리도 안 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차라리 우리한테 맡겼으면. 맞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죠. 저희가 알아서 잘 굴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편히 계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그들의 입에서 정리와 굴리기라는 말로 불리는구나. 나는 서류철을 힘껏 끌어안았다. 두 팔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그건 내 삶이다.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다. 아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은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세상이 달라졌어. 재산도 관리 못하면 무너져. 우리한테 맡겨. 그게 제일 안전해.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이젠 저희 세대가 나설 차례예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잃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서서히 차올라 시야를 흐렸다. 이게 가족인가? 내 가족이 맞는가? 아들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렸고 며느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마당 한켠에 여전히 손수레가 있었다. 오늘도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환청처럼 귀에 들려왔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지?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다. 탐욕의 손에 넘길 수는 없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달라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날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칠 만큼 친절했다. 어머니,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끝마다 배려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다. 그 눈빛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서류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도 달라졌다.
평소에는 회사 일 핑계로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요즘은 유난히 저녁마다 집에 있었다. 퇴근 후 곧장 내 방에 들어와 말했다. 엄마,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이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책임. 그 단어가 내겐 칼처럼 들렸다. 평생 책임이라는 말로 내 어깨에 짐을 얹고 떠났던 세상.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단어를 들으니 책임이 아니라 욕심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돌리고 약통 뚜껑만 닫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마당에서 손수레를 치우겠다고 나왔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폐지는 그만 줍고 편히 계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손길은 거칠었다. 손수레 바닥판을 열어 남은 서류가 없는지 훑고 있었다. 그건 나도.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손끝은 분명히 떨렸다. 어머니, 왜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젠 저희가 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은 차갑고 단단했다. 저희라는 말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이 다시 올려졌다.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대출을 조금만 끼면 수익이 배로 불어나. 맞아요. 어머니 명의에서 우리 쪽으로 일부 넘기고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나는 단지 종이 옆에 그림자였다. 엄마, 듣고 계시죠? 아들이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마주쳤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이제 저희가 나서야 돼요. 엄마는 편히 계시면 돼요. 맞아요, 어머니. 이젠 저희 세대 차례예요. 며느리가 맞장구 쳤다. 편히 계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는 내게 이제 와서 편히 있으라니. 그 말은 내 인생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서류철을 끌어안았다. 두 팔이 떨렸지만 놓을 수 없었다. 그건 내 삶이다.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다. 아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은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세상이 달라졌어. 재산도 관리 못하면 사라져. 우리한테 맡겨. 그게 제일 안전해. 며느리도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이젠 우리 믿으셔야죠. 그러나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집게처럼 단단했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손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내가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들, 내 아들과 며느리조차도 내 삶을 탐욕으로만 보는구나. 눈물이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울음조차도 삼켜진 듯 방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심장이 귀 옆에서 요동쳤다. 마당 한켠에 세워둔 손수레가 창문 너머로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젖은 손잡이가 반짝였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지?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단단한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다. 누구도 빼앗게 두지 않겠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서류철이 다시 펼쳐져 있었다. 햇빛이 창틀을 넘어오며 도장 찍힌 붉은 원을 번들거리는 유리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얇은 펜으로 종이 모서리를 탁탁 두드렸고 아들은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다. 숫자들이 플라스틱 버튼 아래서 갇혀 우글거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엇박자로 부딪혔다. 여기 이 건물은 임대료가 분기마다 들어오고 이 땅은 개발 예정 구역이래. 아들이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며느리가 곧장 말을 붙였다. 지금 넘기면 세금이 커요. 증여분산이 답이에요. 등기 정리부터 하고 어머니 인감음 위임장만 있으면 돼. 인감 위임장. 내 이름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내가 종이의 일부가 될 것 같은 말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목을 대에서 자꾸 걸렸다. 거실 공기가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았다. 엄마. 아들이 나를 불렀다. 오늘 동사무소 들를 거야. 도장하고 신분증만 주세요. 나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물었다. 왜 그리 급하니? 급할수록 좋아. 며느리가 웃었다. 시장에선 타이밍이 돈이에요. 시장은 돈. 나는 한때 시장에서 팔을 팔던 손이었다. 장대비 맞으며 얻은 100원, 1000원. 그때 깨달았다. 돈은 타이밍이 아니라 손끝이었다. 손으로 붙들지 못하는 돈은 바람처럼 스쳐간다. 나는 세월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종이에 눌러 담아 서류철 사이에 눕혔다. 남들은 그걸 돈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이름이 있었다. 겨울 지나 봄 온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던 날, 첫집 세입자가 전기세 납부, 영수증을 갖고 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던 날 그 모든 날의 이름이 종이에 겹겹이 찍혀 있었다. 엄마, 듣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다. 단단함은 믿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욕망에서도 나온다. 나는 오래 보아온 눈빛을 또 한 번 보았다. 살아남아야겠다는 눈빛. 다만 그 방향에 내가 없는 눈빛.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리고 어머니 지장도 혹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테이블 위 서류철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내 팔이 가늘게 떨렸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도장 잉크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다. 나는 그 냄새를 알았다. 쓰러져 있던 밤, 남편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새어나오던 약 냄새와 섞여버렸던 그 오래된 세월의 냄새. 그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삶이다. 잠깐의 정적. 며느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아들의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멈췄다. 엄마, 오해하지 마. 아들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관리하려는 거야. 엄마가 혼자선 힘들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복잡하고 사기꾼들도 많고 오히려 위험해. 맞아요. 며느리가 말끝을 정리했다. 지금도 손수레에 서류 넣어두셨잖아요. 그런 거 위험해요. 그러니 우리한테. 손수레. 내가 중얼거렸다. 입안에서 털실이 풀리듯 낮게 흘렀다. 그 손수레는 내가 나를 잊지 않으려 끄는 거였다. 새벽 바람이 볼을 베는 그때 나는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했다. 가난했던 날의 냄새, 비에 젖은 골목, 남편이 내가 할게 하며 김치쟁반을 받아주던 웃음. 그걸 잊지 않으려고. 말이 목에서 막혔다. 그러나 되돌아가진 않았다. 나는 내 언어를 내 입에서 꺼내고 싶었다. 평생 식탁 위 반찬처럼 필요할 때 내놓고 불편하면 치우던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의 원형. 나는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다. 내가 태어나던 날 차가 끊겨 새벽길을 걸었다. 겨울이었지. 숨이 얼 때까지 걸어 병원에 들어왔을 때 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마음먹었다. 이 집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다. 남들처럼 요란하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굶지 않게 하려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폐지를 줍는 건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한 내 약속이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 내 손의 기억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창피하다고 했다. 나는 며느리를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얇게 닫혔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가 곧 다시 반짝였다. 반짝임은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에서 나오기도 한다. 창피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현실적으로요. 친구들이 묻고 애도 보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밥을 주니? 내 질문은 정말 물음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온 문장이었다. 체면은 밥을 주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굽힌다. 아들이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리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 알겠어. 근데 지금은 감정 말고 실물을 생각해야 해. 이건 숫자야. 관리와 세금, 위험과 리스크. 우리가 도와야 해. 위임장만 있으면 모두 간단해져. 엄마는 인간만 찍어. 그는 도와야 해와 위임장 사이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좁혔다.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돕는다는 말이 빼앗는다는 뜻으로 변하는 길목. 엄마 믿어.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믿음. 믿음은 손을 잡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에서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방에서 툭, 툭 튀어나왔다. 손주가 공책을 들고 나와 내 옆에 붙었다. 아이는 서류철을 아는 내 팔에 자기 얼굴을 바짝 붙이며 속삭였다. 할머니, 울지 마. 나는 놀라서 손을 내려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다. 누가 뭐래도 이 온기는 거짓일 수 없다. 엄마, 애 앞에서 이러지 말자. 며느리가 볼륨을 낮췄다. 위임장 얘기는 나중에. 지금 하자. 내가 잘났다. 내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가라앉았다. 나도 오늘 말할 게 있으니까. 나는 소파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았다. 손주는 내 무릎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이가 내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손놀림이 내 떨림을 가라앉혔다. 내 아버지는 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너의 아버지로 말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그랬다. 여보, 나 없이도 잘 살아. 우리 애 사람답게 키워. 그래서 나는 모으고 또 모았다. 허리 굽고 손이 터도 모았다. 남의 눈엔 구두쇠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사람을 모았다. 우리의 내일을. 내가 시집 장가갈 때 쓰라고 조금씩 떼어놓고 내가 아이 낳으면 교육비로 쓰라고 적금 부었어. 그런데 나는 멈췄다. 멈춤이 말을 더 깊게 만든다. 그런데 너희는 내 손수레를 냄새로 기억했구나.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아들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계산기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가 우리 셋 사이에 잠깐의 평평한 바닥을 만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기려 한 적이 없다. 살아온 시간을 남기려 했다. 내가 단어를 똑 부러지게 끊어 말했다. 돈은 쓰면 사라진다. 시간은 쓰일수록 남는다. 그 종이들, 땅 문서들, 등기부등본들, 그건 숫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흘린 시간의 영수증이다. 내 아버지가 밤새워 트럭을 몰던 날의 영수증이고 내가 새벽장에서 팔을 팔던 날의 영수증이고 너희가 아프다며 응급실로 실려갔던 날 계산대 앞에서 떨던 손의 영수증이다. 그걸 너희가 계산기로만 본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사라진다. 정적? 멀리서 난방 보일러가 웅무 소리를 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손주가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힘없이 말했다. 그는 그 말을 아주 오랜만에 꺼내는 사람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펴며 내뱉었다. 나 너무 급했어. 회사에서 숫자만 보다 보니 집에서도 숫자만 보게 됐나 봐.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어깨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가늘게 숨을 쉬며 고개를 조금 흔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도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아직 모서리가 있었다. 다만 현실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등기 정리, 세금, 임대 관리 이런 건 감정으로는. 그래. 내가 끊었다. 현실을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을 말할게. 나는 서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오칠이 벗겨진 도장과 오래된 수첩이 들어있는 주머니. 남편이 생전에 쓰던 바닥 모서리가 달아 동그랗게 마모된 수첩. 그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엔 세입자 이름, 연락처, 언제 보일러 갈았는지, 누가 열쇠를 잃어버렸는지, 누가 아이 셋을 키우는지, 누가 설전에 밀린 전기세를 먼저 냈는지 다 적혀 있다. 나는 이걸 외우고 있다. 손이 기억한다. 나는 손등에 굳은 살을 가만히 쓸었다. 이 집들의 현실은 숫자보다 사람이다. 사람을 모르면 이 종이들은 사나워진다. 너희가 진짜로 돕고 싶다면 이 수첩부터 같이 읽어라. 며느리가 수첩을 힐끗 보았다. 작은 그러나 분명한 장벽이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듯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만의 방식이고요. 요즘은 시스템으로.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다. 내 말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너희가 내 시간을 무시하는 시스템을 가져오면 그 시스템은 집을 차갑게 만든다. 차가운 집은 아무도 오래 살지 않아. 그러면 숫자는 더 예민해지고 결국 다시 사람이 고생한다. 아들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수첩을 집었다. 낡은 종이의 바삭거림이 가볍게 울렸다. 그는 한 페이지를 넘겼다. 파랗게 눌린 글씨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날짜와 이름, 메모, 작은 별표. 엄마가 이걸 다 혼자 했어? 응. 그런데 왜 우리한텐? 묻지 않았잖니. 내가 대답했다. 부드러웠지만 숨을 데운 말이었다. 너는 늘 바빴다. 바쁘다는 건 중요한 일에 시간을 준다는 뜻이지. 그래서 나는 너를 바쁘게 놔두었다. 대신 나는 이 집을 바쁘게 돌렸다. 다만 너희가 나를 바쁘게 만들 땐 없었지.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아들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 며느리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거실의 그림자들이 오후의 방향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가 급히 문 쪽으로 가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등기대행 사무소에서 왔대요. 오늘 위임장 사전 상담.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조용히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잠깐만.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섰다. 엄마가 싫다면 오늘은 들어오시라고 해. 내가 말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들어오시라고. 다만 오늘은 서류에 아무것도 찍지 않을 거다.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니까.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조심스러운 미소로 들어왔다. 명함을 내밀며 사전 절차를 설명하려는 그 순간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설명은 고맙소. 그런데 나는 먼저 우리 집의 절차부터 설명하고 싶소. 여직원이 당황해 눈을 깜빡였고 며느리는 어깨가 굳었다. 아들은 팔짱을 푼 채 똑바로 섰다. 첫째, 나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이 종이들 위에 사람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내게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 내 손주도 알게 할 거다. 이 아이가 돈 대신 사람을 먼저 배우게 하기 위해. 손주가 내 옆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둘째,
위임은 무력화가 아니다. 도와달라 하는 것이지 내 자리를 비워주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 방식의 온기를 남기고 싶다. 나는 손수레를 떠올렸다. 삐걱하는 소리가 잠깐 귓가를 스쳤다. 셋째, 오늘은 도장을 찍지 않는다. 대신 내 삶을 들려주겠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도장을 찍겠다. 함께. 여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앉았다. 아들은 수첩을 덮고 내 옆 의자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그 순간 테이블 위의 서류철이 더 이상 나 혼자 안고 있는 무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공기 속 어딘가에 아주 얇지만 분명한 길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길은 늘 가장 먼저 마음속에 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폐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가 천천히 따뜻해져 나왔다. 자, 그럼 내가 왜 손수레를 끌었는지부터 이야기하자. 나는 웃었다. 울음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나온 오래된 웃음이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잊지 않으려고였다. 살아온 시간을 내 손으로 다시 붙잡으려고였다. 오늘부터는 너희가 그 시간을 함께 붙잡아라. 그러면 도장은 나중이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심장 소리,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연필 끝이 종이를 살짝 긁는 미세한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겹쳐서 집이라는 한 장의 악보를 만들었다. 아들이 작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배우고 싶어. 며느리가 조금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저도 배울게요. 숫자 말고 사람부터. 손주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와 내 목을 감쌌다. 아이의 볼이 내 볼에 닿았다. 따뜻했다. 나는 서류철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류 위로 떨어진 햇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빛이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덮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의 시작. 내가 살아온 시간을 말의 모양으로 붙잡는 일의 시작. 그리고 언젠가 도장을 찍게 되더라도 그 도장이 사라짐이 아닌 함께함이 되는 길의 시작.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아주 멀리서 손수레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한번 굴러갈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집안은 며칠 동안 고요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아들의 계산기 소리도 줄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철은 닫혀 있었고 낡은 내 수첩은 아들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출근하기 전마다 몇 장씩 넘기곤 했다. 가끔은 볼펜으로 조용히 메모를 덧붙였다. 세입자 김씨, 보일러 점검 확인 필요. 임대료 밀린 박씨, 2월에 전화하기.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야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며느리도 변했다. 예전처럼 손수레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방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오늘 마당에 두신 손수레 제가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물걸레로 손잡이를 닦았다. 삐걱거리던 바퀴에 기름을 조금 발라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닦여진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이 손수레를 이제는 나만의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무언가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집들이 날이 왔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아들은 손님들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마당 구석에 세워둔 손수레를 치우지 않았다. 대신 깨끗이 닦아 담장 옆에 당당히 두었다. 한 손님이 물었다. 저 손수레 아직도 쓰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 삶의 일부라서요. 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는 제가 살아온 길의 소리예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내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멸시가 없었다.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가 그 옆에서 소리쳤다. 이건 우리 할머니 자동차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손님들이 웃었고 그 웃음은 이번엔 나를 향한 따뜻한 웃음이었다. 밤이 되어 집이 조용해졌을 때 아들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오늘 손님들이 다녀가면서 그러더라. 우리 집 공기가 따뜻하대. 그게 다 엄마 덕분이래. 나는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서글펐다.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앞에 앉았다. 엄마, 나 이제 배우고 싶어. 돈을 불리는 법 말고 엄마가 지켜온 그 방식. 어떻게 해야 시간이 남고 사람이 남는 건지.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머니, 저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거 알아요. 미안해요. 저는 세상에서 웃음만 보이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할머니랑 웃는 거 보니까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끝에는 여전히 모서리가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가 손수레 옆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오래 묵은 한겨울을 지나 따뜻한 길목에 들어선 듯했다. 나는 오래된 도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살아도 살았다는 표시가 안 남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일 뿐이지. 나는 이제 안다. 내 삶의 표시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이의 웃음 속에, 아들의 메모 속에, 며느리의 닦여진 손수레 속에. 그러나 가슴 한켠은 여전히 서늘했다. 너무 늦은 걸까? 이제야 인정받고, 이제야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쌓인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 청춘은 이미 손수레 바퀴에 갈려 지나갔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마음이 일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내가 이 집에서 목소리를 내고 손주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할머니로 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했다. 나는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서글프지 않았다. 오히려 내 삶의 노래 같았다. 한번 굴러갈 때마다 집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나를 지울 수 없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여기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남을 것이다.